뉴욕 증시가 또다시 하락 마감을 하면서 FOMC가 시작된 이후에 경계감을 계속적으로 키워주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하락한 가장 큰 이유를 국채 금리의 급등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크게 진행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은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면 주식시장에는 부담감이 쌓이게 되겠죠. 자, 이 이야기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SK 하이닉스를 지금 매수해야 되는 것인가,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면서 SK 하이닉스의 주가 하락률이 조금 과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려가다 올라가다 또다시 내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연속적인 하락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SK 하이닉스의 주가 변동률이 최근 조금 과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손실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이것을 한방에 메꾸고자 하는 그런 한탕 개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탕 개미 또는 도박 개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주식 투자의 가장 마지막 단계, 깡통으로 가는 그 마지막 코스가 선물 옵션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해외 쪽 미국 선물 옵션에 손을 대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이 안 좋기 때문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지니까 또 비염이 굉장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 좀 됐는데, 여러분들 모두 건강주의 잘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남 걱정할 때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각별히 건강주의 하셔가지고 꼭 건강한 환절기를 나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시장 상황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나 하락했습니다. 어제 찔끔 올려놓고 마이너스 1% 또 뺏어갔어요. 나스닥도 마이너스 0.95 마찬가지죠. 어제 찔끔 올려놓고 또 뺏어갔습니다. 장중에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있어서 좀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역시나 이제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FOMC에 대한 경계감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작용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겠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오늘 밤 정도면 알 수 있을까요? 일단 FOMC가 금리 결정을 좀 하게 되는데, 금리를 일단 어느 정도 올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 방향성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 판단되지만, 일단 그 이전의 시점에서는 거기에 따른 극도의 어떤 긴장감 또는 공포감, 이런 것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료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경우에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 것이다. 자, 3번 연속 0.75가 되면은요, 2번 하게 되면은 1.5가 되고요. 2%가 넘는 금리를 단 3회 만에 상승을 시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금리가 이렇게 2%가 넘는 수준이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일어나게 된다면 상당히 기업들에겐 부담이 되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부담이 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계속적으로 자기네들 예금, 대출 이런 것도 이자 올리게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대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또 돈을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아이씨 주식 뭐하러 해? 금리 이렇게 많이 주는데? 라는 식의 얘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시장이 불안한데 그냥 단 1, 2%라도 확정적으로 줄 수 있다라면 난 이쪽으로 가겠어 라는 식으로 가게 되는 부분이죠. 좀 덜 먹더라도 안정감 있게 가겠다. 그래서 자금들이 많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채권금리의 상승으로 가게 되는 부분이겠죠. 자, 지금 2년물 국채금리가 4%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2007년도 10월 이후에 처음이다. 2007년도 10월이라면 금융사태, 리먼 사태 일어났었던 바로 그 이전의 시점인데,
이때 이후로 처음이다라고 하니까 자꾸 리먼 사태랑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금리가 올랐던 적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주가가 그래서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자, 2007년도 10월 같은 경우는 경기가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이제 금리를 올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지금은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2의 금융위기, 뭐, 리먼 사태, 뭐, IMF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너무 앞서가셨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FOMC를 이제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올 것이냐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스웨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상시켰고요. 지난번에도 캐나다에서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상을 시켰죠. 그러니까, 이런 그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들이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이제 미국의 강달러에만 맞추면 안 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런 대응들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은 3번 금리 인상의 기회가 남아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2번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올리려면 1%씩 2번씩 올려야 돼요. 이렇게 되면 다 죽어나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0.5%라도 어느 정도 따라가는 신용이라 좀 해줘야 될 텐데 이 부분도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달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시장의 변수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분위기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이제 내일 발표되는 그런 그 FOMC의 그 결과물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일단 변수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지금으로서는 0.75가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생각하고 마음을 열어놓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1%포인트 금리 인상한다 나와 있지만 이거는 좀 어려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뉴욕 증시 전문가들 이야기도 같이 좀 살펴봅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가 예상보다 더 매파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그 우려감 때문에 국채금리가 더 강하게 오른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얘네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뭐 지금 이미 결정은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원래 언론이라는 것이 더 나쁜 쪽으로 떠들기 좋아하기 때문에 뭐 좋으면 더 좋은 쪽으로 나쁘면 더 나쁜 쪽으로 이렇게 극단적인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두리뭉술한 거는 원래 매매를 잘 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그냥 나쁘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아예 좋다고 얘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매파적인 우려감, 이 시장에 대한 긴장감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더 많이 끄집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국채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투자자들은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꽤 잘 소화하고 있지만 이번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또 극도로 매파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우려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 국채금리의 어떤 주가 상승이, 그 금리 상승이 시장에 부담감을 계속 주고 있어. 하지만 이미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 그래 변한 거 없잖아. 지금 잘 적응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시장은 이미 잘 적응하고 있는데 만약에 파월이 여기서 기자회견을 할 때 엄청나게 매파적으로 한번 나와버린다. 앞으로도 더 올려야 됩니다. 울트라 스텝 가야 됩니다. 이딴 식으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된다면은 시장이 또다시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감을 지울 수 없다라는 식의 얘기죠. 즉, 시장은 이미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다 녹여놨는데 이것 이상의 어떤 발언이 나오게 되면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장이 예상대로만 나오게 된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오히려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달 CPI 지표는 또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느 정도 완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시장이 안심할 수 있다라면 다음 달 경제지표나 다음 달 흐름을 통해서 또 분위기가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태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긴장을 좀 하고 있으셔야 되겠죠. 시장이 계속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내려간다에 대한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감을 잡아서 투자하는 것들이 오후 정도에 나타나게 될 테니까 오전에 변수가 나타나는 것들은 일단 무시하시고 오후 늦음막히 대응점을 보시거나 아예 차라리 FOMC 결과가 나온 이후에 대응을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바닥을 다지는 것이냐, 지금을 사도 되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지난 14일부터 5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으면서 무려 7% 넘게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은 업황 둔화 전망에 따라서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가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 주가를 조성하는 그런 위치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 시총이 많이 내려가긴 했어요. 많이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시총 3위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움직임이 시장에 영향을 조금씩은 주고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나로 할 수 없는 것들은 같이 묶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있을 것이고요. 업황 부진에 따른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어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업황 부진에 대한 것들이, 지금 3분기 컨센서스, 실적 예상치를 전체적으로 지금 다 낮추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 실적 예상치를 낮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조금 부진했다고 하더라도 충격은 좀 덜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경기 침체 우려감이 지금 계속 진행되면서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주가 하락의 포인트다. 자, 그러면 여기서 증권사들은 어떤 식으로 보고 있을까? 디램 수요 회복을 위한 선행 조건은 오포, 비보, 샤오미 이런 중국 기업이죠. 이 중국 기업들의 업황 개선인데 하반기 전망은 좀 어둡다. 그래서 이런 수요들이 막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보통은 이제 3분기 지나서 4분기 넘어가면 이런 전기전자 업체들 또는 이제 이런 전자제품들을 판매하는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하는 그런 성수기로 진입을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3분기 디램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역성장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너무 조금 많이 간 것 같아요. 역성장 가능성이라고 봐야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역성장을 할 것 같지는 않고, 3분기에 이어서 4분기도 디램의 두 자릿수 가격 하락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디램 출하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실적이 나빠지는 그런 형태에다가 수요까지 줄어드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담감이 커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디램 3개사가 공급을 조절하고 소비 회복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다음 관심은 재고의 레벨이다. 그래서 재고를 어느 정도까지 확보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재고가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요. 적당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재고의 피크 아웃이 4분기점이다 라고 본다라면 이제는 재고가 더 늘어나지 않고 점점점 줄어드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 또한 긍정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일단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군들이 더 내려가야 될 이유는 사실 없죠. 많이 내려왔잖아요. 많이 내려왔는데 물론 내려갔다라는 그 기준도 어디다 잡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하락률도 굉장히 컸었던 부분이 있고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우려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그죠? 증권사에서 지난번에도 실적 나빠요 라고 얘기했지만 실적 좋게 나왔죠. 그러면서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니 뭐니 막 그러면서 주가 반등에 어떤 포지션을 삼기도 했고, 그러니까 가만 보면 이번 3분기 실적도 이건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좋게 나오는데 지금 괜히 또 이렇게 뺑기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보시긴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매수하는 것은 조금은 애매해요. 왜냐면 주가가 이제 하락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바닥을 잡았다는 확신을 아직 하기가 어렵죠. 물론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횡보가 진행되는 과정이 진행된다면 지금 사서 굳이 수익을 많이 볼 만한 위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유지,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유지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신규 접근에 대한 관점들은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추세가 확실해지면 그럴 때 들어가시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어떤 향후 수주, 그 다음에 기업의 어떤 향후 가치 이런 것들만 가지고 접근하기는 지금은 조금 포지션들이 애매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식이나 코인 이런 쪽에서 이제 손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요거들을 한 방에 복구를 하고자 하는 한탕 개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주식 투자 세계에서는 이제 도박이라고 볼 수 있는 선물 옵션 요쪽으로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아니고 해외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쪽이 좀 더 자극적이다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 뭐 변수가 더 크다라고 볼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야, 근데 이쪽 해외 쪽 선물 옵션으로 무려 4,677조 원이요? 와, 거래 규모가, 네, 올해 상반기 개인 투자자의 해외 파생 상품 거래 규모가 4,677조. 와,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기관 투자와 법인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1,10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엄청나네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30, 40대가 상반기 개인 거래액의 61%를 차지했다. 자, 이 61% 차지한 이 30, 40대 지금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볼까요? 뭐랄까, 가정이 어떤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기도 하고, 또, 그동안 피땀 흘려서 벌어놓은 그 돈들이 지금 까이고 있는 것들을 빨리 복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고, 여러 가지 무거운 책임에 짓눌려 있는 세대가 30, 40대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뭐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위험한 상품은 건드리시면 안 돼요. 이게 천천히 회복되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건 빠르게 극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단타를 치게 되고 단타 치다 안 되니까 더 자극적인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것이 선물 옵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깡통이 나서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은 네, 더 충격이 크게 오랫동안 갈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선물 옵션이 다 나쁜 건 아니죠. 뭐 나는 선물 옵션 수익 잘 내고 있는데 뭔 소리냐? 당연히 네, 오랫동안 하셨거나 뭐 선물 옵션에 대해서 뭔가 매매가 좀 이제 특화되어 있는 그런 분들은 수익 잘 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 많이 났다고 했고 이거 레버리지 왕창 실어서 할 수 있는 선업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은 이것은 힘든다는 이야기죠. 지금 여기까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시장이 상당한 침체기로 들어갔다는 이야기고 정말 갈 때까지 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소액의 증거금으로 최대 30배까지 레버리지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0배 네. 야, 그 30배면은, 아무튼, 10%만 수익이 나도, 네, 300% 수익이 되는 겁니까? 30배니까? 네, 그럼 원금의 3배까지 수익 낼 수 있다. 자, 이거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나스닥, 그 다음에 뭐, WTI, 뭐, 그 다음에 S&P 500처럼 이제 해외 주식, 원자재, 통화 이런 것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옵션 상품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건데, 너무 좀,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선물 옵션은 진짜, 선물은 잘 모르겠어요. 선물 같은 경우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제 잘 하신다는 분들은 또 수익도 꾸준히 잘 내고 있는데, 욕심 안 내야 돼요. 이거 선물도 욕심을 안 내고 매매하면은, 그래도 소액씩 조금씩 뜯어갈 수 있는데, 욕심을 내는 순간 모든 게 다 망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 이런 것들이 욕심의 어떤 그 탐욕의 그런 상품들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 지금 이제 이 선물 옵션에 대한 그런 어떤 위험도 이런 것들은 충분히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꼭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럴 줄은 몰랐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해외 파생 상품 투자에 나섰던 개인 투자자가 올해만 무려 5,186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개인들의 손실 규모가 2020년도 1조 2,200억 원, 그리고 지난해 1조 1,000억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2년 연속 연간 1조는 넘어섰는데 올해도 이렇게 되면 1조 원이 아니라 뭐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죠.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차곡차곡 네, 상승장에서 수익을 냈었던 분들이 하락장에서 조금 털리니까 그것을 만회해보고자 또 더 위험한 거 손대가지고 그거 다 날리고 원금 다 날리고 빚지고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해외 파생 상품은 투기성은 매우 큰데 투자자 보호장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익스트림하다고 봐야 되나요? 이게 근데 하여튼 위험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즐기는 분들이라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 아니시라면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게 정말 필요할 겁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뭐 지금 뭐 사전교육 1시간, 모의고래 3시간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거치금도 1,000만 원 이상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파생상품이 이런 게 이게 보호장치가 되기는 어렵죠. 그냥 귀찮아서 안 하는 거지.
교육 1시간 이런 거 귀찮은 거야. 거래 3시간 이거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귀찮아서 안 하는 거지, 하려고만 마음 먹으면 국내에서도 충분히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투자자 보호장치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외 쪽에서는 없다 보니까 편안하게 그냥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거. 사람들 마음이 지금 빨리 복구하고자 하는 그런 도박개미, 한탕개미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교육을 받고 있고 언제 저걸 하고 있겠습니까? 막 당장 되는 거, 그거 찾는 거죠. 레버리지 더 많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외 파생 상품 쪽으로는 뭐 정부가 뭔가 대안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쪽 부분들까지 가게 되면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건드리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지금 하던 투자도 굉장히 버거워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투자하면서 수익이 난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조심들 하시고, 뭐 차라리 로또를 사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정신건강에 이로울 수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3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일단 FOMC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 생각되니까요. 오늘 오전장의 변동성은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후 늦지막히 해서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을 통한 대응 전략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지금 매수냐라는 의견이 있지만 매수는 지금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죠. 뭐 실적이 안 좋네 어쩌네 얘기들 많지만 일단은 그것들도 믿을 만한 게 못 돼.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고 추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상황들 보면서 대응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이지만 매수는 조금 고민하세요. 자, 미국 선물 옵션까지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해외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정말 뭐 막장이에요. 막장. 증시의 이 투자의 마지막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자의 마지막 단계는 깡통의 전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까지 가지 마세요. 거기까지 가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계셔도 되는데 자꾸 움직여서 피해를 더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탕, 도박성 이런 것들, 투기성 이런 것들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당연히 안 하시겠죠? 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허풍을 좋아하고 기업 실적의 일상적인 등락을 지나치게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나 열정이 조금만 사라져도 주가는 형편없이 떨어질 수 있는 이유이다. 자, 뉴스가 이것들을 많이 조장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빠르게 빠른 매매를 하도록 자꾸 독려를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석적인 장기 투자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한 시장의 꼼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업의 가치와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성장성, 흐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석적인 투자를 꼭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꼭 뭐 정석이라고 하기 좀 그렇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을 꼭 가져가시면서 그런 쪽으로 해서 복리의 효과를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꼭 생기실 거고 다 잘 되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